자, 이제 담보물건 들어가겠습니다. 요약집은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요약집은 바로 유치권이 나오는데, 먼저 담보물건 통일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성이란 공통된 특성으로서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 저당권의 공통 특성인데, 일단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담보물건이 따라 놓은 채권이 있고, 아주 친한 사람끼리 돈 빌리거나 금액이 아주 적어요. 만 원 빌리면서 아파트에 저당되나요? 이렇게 친하거나 금액이 적으면 담보 없이 채권만 나올 수 있죠. 채권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담보물건은 뭘 담보하죠? 채권을 담보하죠. 그놈의 돈 못 받을까봐 저당됐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니까 수동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한편 여긴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 채권 또는 일반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종을 따지면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모자로 따지면 채권이 나와야 되죠. 이게 엄마, 모권, 이게 자식, 자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 이 저당권, 담보물건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종은 주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담보물건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채권 없이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담보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채권 없이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다. 네, 담보 없이 주된 권리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잘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담보를 공부하니까, 자,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우리 3억을 빌려주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아까 모권, 저당권이 자식, 자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자,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아까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정성입니다. 자, 32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걸 5글자로 피담보 채권. 채권이 시완성으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 죽었죠. 저당권은 혼자 남을 수 없죠.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채권이 엄마죠. 저당권, 담보물권이 자식, 젖먹이와요. 깐나내기, 젖먹이와.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죽으면 자식이 또 죽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식이 또 죽는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다음 소반성에서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엄마하고 저당권이 자식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채권, 저당권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병은 채권도 양수받고 저당권도 양수받는다. 일단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병이 이러네요. 나는 저당권 귀찮아, 필요 없어. 채권만 넘기래요. 가능합니까? 저당권 없이 채권만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까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아까 만 원 빌리면 저당 잡나요? 안 잡죠?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담보가 없는 그냥 채권, 무담보 채권을 양수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잡으세요. 채권은 가만히 있는데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만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이게 361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이게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 안 됩니다.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반성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채권이 엄마라 그랬죠. 담보물권이 자식입니다. 자, 그럼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데려가요. 엄마가 집 나가면 깐난애기 데려가죠. 그래서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죠. 그럼 자식은 굶어 죽습니다. 다시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죠. 그럼 자식은 굶어 죽는다. 근데 아기만 혼자 걸어갈 수 있나요? 아기 혼자 못 걸어가요. 아기 혼자는 못 걸어간다. 깐난애기니까. 그럼 아가는 집 나갈 수 있어요?
아가는 반드시 엄마랑 함께 집 나갑니다. 아가는 반드시 엄마 등에 옆에서 집 나간다. 근데 혼자는 집 나갈 수 없다. 깐나는 얘기니까. 혼자 집 나갈 수 없다가 361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자, 우리 3억을 빌려주고 저당물 체계인데 채무자 값이 변제기 때 2억 5천 밖에 못 갚습니다. 그러므로 5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러므로 5천만 원만 경매합니까? 그게 아니라 저 X부동산 전부를 경매할 수 있죠. 그게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조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전부를 경매합니다. 이거 5천만 원어치 어떻게 경매합니까? 이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 다음 물상대이성인데 이게 물건이 대신한다는데 물상대는 사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멸실, 훼손, 공영징수라고 딱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매매 있습니까? 매매 없죠. 임대차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입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상대하려면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구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시기가 있는데 설정자가 빚쟁이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가지고 저당물 체득합니다. 건물이 불타 없어지네요. 그럼 저 건물에 화재보험 들었다면 화재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이치 생긴 가치역 변유물인데 네 화재보험금이 갑돈과 섞이면 안 됩니다. 돈끼리 섞이면 특정성을 상실해서 이 보험금이 설정자 갑에게 못 가게 꽉 잡아야 돼요. 압류한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이걸 먼저 받아는 게 그 물건이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 돈이 갑에게 못 가게 꽉 잡는 거라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고 대신 빚쟁이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인도돼버리면 물상대의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다시 건물이 있는데 3억 가지고 저당치 되겠죠? 근데 병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건물이 없어졌나요? 건물 여전히 살아있죠? 그럼 경매할 수 있죠? 물상대의 못한다. 또는 임대차 있다. 그럼 또 건물 살아있죠? 경매할 수 있죠? 물상대의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X, 차임 X 물상대의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토지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토지가 불에 탈 수 없죠. 이제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하면 국가는 제일 먼저 수용한 게 아니고 국가에 파세요 해서 갑이 팔 수 있죠. 그럼 그게 협의로 취득한 겁니다. 갑이 팔았기 때문에. 그럼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협치? 협득? 두 글자로 매매. 이게 매매라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의 못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안 판대요. 그때 강제 수용하고 그때 보상금에 물상대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실훼손 공용징수니까. 그 다음 자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는데 1-1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목적물이 전세권이죠. 근데 여기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우리가 기피혼나 외웠죠? 기피혼나 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인 이제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세권은 없어졌으니까. 대신 전세권이 없어지면 을은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고 이 가치적 변형물을 병이 압류해서 이걸 받아갈 수 있다. 그런 거지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고 이 반환 채권을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성이었고 이제 유치권 갑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치권은 320조에서 1항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그게 결론관계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항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그럼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 점유자가 비용 지출했죠.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웠죠? 이제 생각나면 이미 시험은 땡이에요. 이제 생각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생각나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단계를 잘 나누세요. 그게 2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먼저 유치권의 동시함유권과 비교하면 둘 다 일단 좀 이따 하겠지만 둘 다 법원에 가면 상환 이행 판결이나 상환 급부 판결 받습니다. 근데 차이점,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동시함유권은 채권이라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 인도를 잠시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이제 법적 성질로서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갑과 을이 합의한 게 아니라 아까 320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땡. 유치권은 애초에 등기 못하죠. 이건 법률 규정인데 임의 규정입니다.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 따라서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폐지 특약은 미리 유치권 사전에 포기할 수 있죠? 그 사후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그럼 유치권 소멸했죠? 그럼 소멸했으니까 소멸효과를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은 반대편 상대방도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외의자 제3자 누구라도 유치권 소멸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이제 이거 하나 외우는데 통일성적인 유치권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처음에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법이 안 써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가 없고 단 말장 나갔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들 중에 본권이라 본권에 기한 물청 없습니다. 대신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이 세 가지 없어요. 외워둡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오죠? 흙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그러면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죠? 그럼 부종성 있다. 수반성 있다. 경매 청구권 있다요. 단 우선 변제 없지만 경매 청구권 있다. 뭔지 몰라도 간이 변제 충당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 별채권 있다. 비용은 상환 청구권 있다. 수반성 있다. 그러니까 우물이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그럼 321조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10세대, 10집 창문 공사에 있어요. 이렇게 유치권은 10개 물건, 수개 물건 위에도 성립합니다. 수개, 여러 개 물건. 10집 주택 공사했는데 창호공사 돈을 안 주니까 사람의 몸이 한 개잖아요. 한 개 몸이 10개입니까? 한 개니까 한 세대만 점유하더라도 10세대 전부 점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채권 전부에 다 미친다. 이처럼 보세요. 채권 전부 받을 때까지 10집 전부에 미치는 걸 불가분성이랍니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성립하려면 제일 먼저 아까 결론관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타인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변제기 들어야 되고, 아까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 중에 결론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결론성인데
갑이 옷이 있는데 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서 옷에서 세탁비가 생기면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갑이 내 옷 내놔. 그럼 을은 뭐라요? 돈 내놔. 돈 안 주면 옷 못 주라고 옷을 꽉 잡아댑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가능합니다. 을은 옷 안 줄 수 있죠? 그럼 자 보세요. 둘이 옷 맡길 때 유치권 행사하기로 약정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약정이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면 320조 법률 규정상 당연히 생겨나는 법정 담보물권인데 임의 규정이라 이럴 수 있죠. 돈 내일 드릴게. 옷부터 주세요. 옷 미리 줄 수 있죠. 그게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다음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있으면 이 돈 안 주면 차 못 주라고 차를 꽉 잡아둘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월급 받으면 돈 드릴게. 차부터 주세요. 줄 수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하다. 임의 규정. 다음 갑이 시계가 있는데 을 수리점에 시계 수리 맡겨서 시계 수리비 수선비가 발생하죠.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는데 사실 그 시계는 제3자 병소예요. 병시계를 갑이 수리 맡긴 겁니다. 그러더라도 누가 수리 맡겼죠? 갑이죠. 갑이 수리 맡긴 수리비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여기서 미안하지만 제3자예요.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또각또각 걸어와서 그 시계 내 거야. 시계 내놔. 그러면 못 내놔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 포함해서 채무자 제3자 소유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라 경락인 제3자 채무자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건설 도급이 해가지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보통 이 건물은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 갑소유가 되는데 을이 공사대금 채권 밀린 게 있어요. 안 주면 을이 건물을 열쇠에 꽉 잠궈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갑부동산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조물을 직접 구매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이것도 이 물건에 들인 돈이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돈 안 주면 못 나가라고 부동산을 꽉 점유할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임대인 갑은 비용을 을에게 상환해야 되죠? 다시 임대인 갑은 을에게 비용 상환해야 되죠? 근데 갑이 비용을 못 주면 이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다시 갑은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데 갑이 비용 상환 못하죠? 그럼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상환 못하니까 손해배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바뀌어요. 그럼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게 비용을 의뢰를 받겠잖아요.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게 원채권과 물건 X부동산 원채권 비용 상환 청구와 물건 간의 결론관계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채권이 손해배상 바뀌었죠. 그 원채권이 손해배상 바뀌었죠. 그럼 여전히 결론관계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이 여러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건 X부동산과 비용 상환 청구권 사이에 결론관계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간에도 결론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항변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결론관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치권 행사 못한단 말이 결론관계가 없어요. 같은 말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거 외웠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그냥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어요. 복 많이 받아 합격하시라고. 일단 지상매수, 부동매수, 매매대금 유치권 X.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 즉 건축 S자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다 같은 말이에요. 명의시타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외우세요. 유치권 X. 이거 외우면 답이 막 1초 만에 막 이렇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도곡경 해줬는데, 자, 보세요.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인데,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짓다 말았어요. 공사를 중단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토지와 아직 독립성이 없어요. 아직 토지와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에 불과한데 우리 공사를 중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안 주니까. 돈이 밀리니까 우리 공사를 중단했는데 아직 이 정착물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고 토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돈 받기 위해서 이 짓다만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를 했을까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다만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토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럼 토지 일부니까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토지에 돈 들였어요? 우리 토지에 뭐 금 묻었어요? 토지에 비용 제출한 거 아니죠? 그래서 못한다. 결국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건물을 좀 더 지었어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착물 X, 토지 X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는 간접점유 가능하죠? 간접점유. 일단 자기가 안 되고 제3자 아까 시계 가능하다고. 다음 간접점유 가능한데 간접점유 잘 주의하세요. 중요합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단 말은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예요. 그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즉 갑이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와요. 갑이 안 주면 우리 카센터가 자동차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센터가 좁으니까 인근 병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보관을 맡겨요. 그럼 차가 오면 병이 직접 점유, 을이 맡겼으니까 을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갑소유 자동차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줘라고 을과 병이 자동차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겨야 간접점유로 유치권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는 갑이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 못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데 갑이 그래요. 제가 200만 원이 없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게요. 5만 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이래서 수리비 채무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자동차 그냥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간접 점유란 채무자에게 차가 안 가는 식으로 간접 점유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겼단 말은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아직 시험이 안 났어요. 아직 시험이 안 났습니다.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자, 갑이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자동차에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 행사하죠? 근데 우리 채무자 승낙을 얻고 병에게 자동차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싸디 싼 자동차 빌려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빌려주세요 한 겁니다. 돈 못 줘서 미안하니까 그냥 빌려주세요. 그래서 갑 승낙을 채무자 승낙 얻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타고 다니면 병이 직접 점유, 을이 간접 점유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2개월 빌려줬는데 2개월 임대차가 끝납니다. 근데도 직접 점유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을에게 점유가 오지 않았죠? 병이 점유하니까. 그럼 임대차가 끝났는데 을에게 점유가 오지 않으니까 갑이 뭐라 그랬냐면 끝났는데
너에게 점유가 오지 않았으니까 너는 점유를 상실한 거야.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했다 그랬어요. 라고 갑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어요. 자, 이게 끝났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면 간접 점유자는 자동차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는 아직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권 여전히 인정된다. 그래서 갑 주장을 폐척하고 여전히 유치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점유 인정하기 위해서 간접 점유자 을과 직접 점유하는 자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한데 여기 임대차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점유 매개 관계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 병이 목적물을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 을의 반환 청구권이 여기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므로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어 볼 수 없다 해서 단절되지 않았죠. 유치권 소멸이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을에게 유치권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적법점유가 되죠. 그럼 적법점유는 자 누가 입증하는가? 불법점유임을 유치권자가 아닌 반대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갑이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맡겨서 수리비에서 유치권 행사하거든요. 그럼 이건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 못하고 적법 점유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증명할 것인가?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아니면 갑은 유치권을 배척해서 자동차를 뺏어와야 돼요.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을도 유치권도 점유하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입증할 게 아니라 유치권자 그 상대방 즉 갑, 상대방이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성립되려면 변제액이 들어야 되죠? 근데 유익비 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 허용하면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폐지 특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법정은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은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고 나중에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이제 소멸했으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당사자 상대방도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 제3자들도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 같은 말이 원상복구 약정합니다. 그럼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럼 돈 달라고 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에서 원래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있고 돈 안 주면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정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임의규정으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제 유치권자 효력 권리를 봅니다. 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한 방편으로 유치물의 점유 또는 보관을 위탁받은 자, 아까 직접 점유자 이자도 소유자의 소유일 반환율을 거부할 수 있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한쪽이 공익 대표 검사고 한쪽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피고인 없어요. 형사에만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 민사에서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둘 중에 먼저 소를 제기하면 원고, 소장을 받으면 피고랍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형사는 피고인은 나쁜 놈이죠. 바로 구속될 수 있죠.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자, 갑이 자동차를 을카센터 수리마켓에서 자동차 수리비가 있거든요. 안 주니까 카센터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자 그래요. 갑이 200만 원 주고 차 받아오면 되겠죠. 근데 갑이 자기는 돈 안 주고 자동차 돌려달라고 목적물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럼 둘 중에 지금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갑이 이상하죠. 아니 돈도 안 주면서 자동차 돌려달래요. 그래도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갑을 원고라 그러고 우리 잘못 없죠. 그래도 소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고랍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바쁘더라도 잠시 카스타 문 닫고 법원 가서 유치권 행사해야 돼요. 주장해야 됩니다. 민사는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치권 있다고 판사한테 주장해야 돼요. 그럼 판사가 뭐라 할까요? 판사가 싸우지 마세요. 법원에 왜 왔어요? 아니 당신은 돈 주고 당신은 차 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서로 상환으로 이행하세요. 서로 교환으로 주고받으세요라고 상환 이행 판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공부할 동시항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채권과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그러니까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됩니다. 시가 10억쯤이라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 3억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수급인이 건물을 꽉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 병 쫓아가서 나 못 받은 돈 있거든. 3억 내놔라고 3억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누가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갑이죠. 갑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병은 얼굴 처음 봤죠. 채무자 아니죠.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을은 유치권은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을은 3억 달러 못하고 병은 원래 3억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경락인이 돈 주는 걸 더 많이 받죠. 그건 다 이해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3억 달러 못하고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을은 안 나간다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병이 3억 줄 필요 없지만 일부러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죠. 그래서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락을 받습니다. 5억 5천에 받았다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내 돈으로 을 3억 줍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금평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금평은 한 8억 5천에 상골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익이잖아요. 10억짜리니까. 이렇게 병이 당장 들어갈 생각에 원래 3억 줄 필요 없지만 3억을 뺀 가격으로 경매를 보통 받는 겁니다. 원래는 줄 필요 없어요. 병은 이 건물 사용할 생각 당장 몇 년간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병이 쫓아가서 나 10원도 못 줘. 그럼 우리 유치권 사면 밤마다 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 밑에 공사 인부들 6개월간 월급 10원 못 받았어요. 그럼 와서 쫓아오면 돈 내놓고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와서 알아서 무릎 꿇어요. 그럼 1억만 주면 제가 나갈게요. 그럼 1억 주고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달라 못해요. 근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 있잖아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 그래서 가짜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진짜면 성립합니다. 정말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해요. 근데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자 보세요. 경매 등기 후 진짜도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죠. 진짜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도 대항 못합니다.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 아닙니다. 경매 등기가 기준입니다. 경매 등기. 그럼 아까 관법제 할 때 경매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입니다.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에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아니다. 똑같은 게 주임법인데 주택의 경매가 나오면 가짜 소유익 임차에 나와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이거 가짜를 막해서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경매 등기 전에 대양론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없으니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대양론을 취득하면 가짜가 아니더라도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받을 수 없다고 딱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짜를 막는 겁니다. 여긴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여기하고 대법원이 똑같이 판시합니다. 둘 다 가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경매 등기가 기준이에요.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고 저당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경매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여기 유치권 취득하면 유치권은 성립했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경락일행에 대항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 점유도 해야 되고 채권도 변제액에 도래해야 됩니다. 유치권 아까 성립 요건 점유도 해야 되고 채권도 변제액에 도래해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늦은 날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개축 등 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치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다 하더라도 빨강색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맞춰져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했다. 후에 성립했죠?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 같은 말이 경매로 인한 압류로 발생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럼 전에 취득했죠? 그럼 그때 대항할 수 있다라 끝나요. 근데 주의할 게 전에 취득한 사람은 그 다음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체납처분이란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당한 거 그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에요.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라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에요. 이런 초록색 글씨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유치권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 다 있다. 그럼 우물에 유물없죠? 그럼 경매권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321항만 봐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단 우선 면제권 없다. 다음 과실수취권 있어요. 그 다음 비용상은 있습니다. 아까 뭐만 없다? 우물에 유물 없다.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그냥 다 있다. 특히 경매 하나만 특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의무가 있는데 잡으세요. 갑이 자동차를 우리 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가 있어서 카센터가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을소유입니까? 을소유 아니죠. 타인 물건이죠. 그럼 타인 물건이라 을은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랍니다. 뭐라 그래요?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랍니다. 그래서 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말이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유치물을 점해야 된다. 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채무자 승낙 얻어야 가능한데,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앞에 채무자 승낙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요. 다망에서 유치권자가 전 이행 규정 위반한 때 유치권이 곧바로 소멸한다. 틀려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지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 뭔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주택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해도 보통 도급인 갑수가 되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서 이 주택을 점유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이라면 유치권자는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그래요.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주택은 그것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적법 점유죠. 적법 점유죠? 비교할게. 적법 점유이더라도 내 집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면 월세는 줘야 돼요. 적법 점유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월세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불법이있다는 거거든요. 불법. 이건 적법이라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란다? 부당이득을 합니다. 부당이득은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주는 걸 말합니다. 적법이지만 내 집 아니죠? 사용료는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구별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인데 자 보세요. 이제 수급인 을이 공사를 완공해도 이건 도급인세가 됩니다.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을은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 을이 갑 승낙 없이 또다시 임대차 할 수 없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대여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지금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임차인도 소유자, 채무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그럼 갑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병은 잘못했죠? 병은 갑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소멸정의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소멸시효 진행한답니까? 진행하지 않는답니까? 헷갈리죠? 그냥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집에 가니까 누가 나를 간섭해요. 집에서 나를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요. 다시 누가 나를 간섭하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세요. 그럼 안 싸워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나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니라고 알겠어요. 그 말은 네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쭉 간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든 말든 소멸시효는 그대로 쭉 간다. 진행한답니다. 간섭하다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다가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버럭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카센터에서 자동차 현재 중고차 값이 1,500인데 수리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값은 상당한 담보가 얼마죠? 1,500이 200이에요. 200이죠. 을은 가백이 200을 받을겠죠. 차값이 아니라 채권에 200만 원짜리 금반지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수리비, 채권액. 그리고 이제 328조가에서 유치권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전거를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갑이 유치권자죠. 근데 그 자전거 점유를 우리 도둑질 침탈해서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유치권자가 자전거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상실했죠?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바로 소멸해요. 그럼 갑은 유치권 없죠. 없어요. 이 또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 이 또 없잖아요. 이 또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해요.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물에 유물었다 했죠.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어요. 대신 뭘 근거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하는 게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에 의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반환 청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웠어요. 유치권은 우물에 우물었다. 나머지 다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은 유치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저당권하고 계약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